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신기후 체제에 대해서 하고 있죠. 소위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지? 학생들 스케줄마다 시험 보는 시간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시험 보는 시간은 다 동일합니다. 시험 보는 시간은 다 6월 10일로 됐습니다. 아마 저기 스마트 리드에 사진 옛날에는 뭔가 하면 그게 17일인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인가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모든 사람 동일합니다. 스마트 리드에 6월 10일 날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혹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험은 분명히 6월 10일입니다. 당초에는 이 강의 보충 기간이 일주일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중간에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해가지고 시험을 6월 10일로 다시 당겼습니다. 자, 됐죠. 자,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막자. 이거는 이제 개별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나라의 문제가 아닌 것이 뭐 이 공기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뚫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줄여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에 교토 의정서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때는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줄이자라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토 의정서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줄이자라는 이제 목표까지도 정했습니다. 정했고, 단지 이제 선진국만 하고, 뭐 개도국은 일단 뭔가 하면 유예를 시켜주자. 왜냐하면 개도국도 경제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예시켜주자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이것마저도 안 지켜졌어요. 문제가. 이걸 잘 안 지키더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일본, EU. 자, 세계 협약이라는 것은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뭐가 협약을 딱 맺고, 그 다음에 그걸 각국에 들고 가서 각국 소위 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제협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 이게 발효합니다. 각국 내에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발효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협약은 대부분 그러면 각국 협의들이 각국에서 뭔가 하면 이 비준 절차가 전체 나라 중에서 3분의 2 이상 비준 절차가 비준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협약은, 이 조약은 효력을 발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그걸 못했어요. 제일 큰 나라가 일단 뭔가 하면 그 나라 의회 가서 비준을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총론은 찬성인데 강론 가면 다들 지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명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다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이익은 안 뺏기겠다 라는 것이 이제 다들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인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국제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들 지구온난화 때문에 뭔가 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에 대해 가지고는 찬성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그러면 너 얼마 어떻게 줄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걸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2015년 11월 30일 날 이제 파리에 모였습니다. 파리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 나라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를 개최하는데 왜 이때 그러냐 그러면 저 부실한 교토 의정서마저도 2020년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된다 그러면 만료가 되기 전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점 것을 좀 해결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2015년에 뭐 사전 조율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이때 당사국 총회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새 기후 체제 수립을 위해서 합의문을 채택합니다. 그 합의문 채택한 것을 가지고 채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신기후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97년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97년부터 뭐 2015년까지 이까지는 교토의정서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후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교토의정서가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침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협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5년 이날 이후부터는 소위 파리 협약 또는 다른 말로 신기후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신기후 체제 내에 있다는 거죠. 신기후 체제 내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챕터의 제목을 신기후 체제라고 했죠. 이 신기후 체제라는 것은 소위 파리 협약이 뭔가 하면 이게 그 작동하고 있는 기간, 작동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신기후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체제가. 한 나라에서 뭔가 하면 어떤 체제, 뭐 어떤 대통령 체제,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죠. 그 대통령 재임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기후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현재는 신기후 체제다. 이거는 파리 협약에 따른 이 협약 조항들이 지금 뭐 작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정의됩니다. 그게 이제 이때부터다. 그럼 파리 협약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협약 내용을 봅시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 의정서하고 다르게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기후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협력도 이제 진화를 하긴 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그냥 상징적이었고 교토 의정서는 조금 더 구체화됐지만 그러나 이거 선진국만 지킨다라는 것인데 따져보니까 이제 선진국만 지켜야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선진국만 지켜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덜 빠르게 늡니다. 특히 유럽은 오히려 줄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킨 나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로 지금 온실가스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중국, 인도 이런 개도국이죠.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온실가스가 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는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그런 기후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별로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가지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똑같은 기준을 강제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소위 INDC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인 감축 목표. INDC라는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 각자 나라가 지금부터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감축 목표를 내라 라는 겁니다. 그 목표는 이제 기준연도는 좋습니다. 기준연도는 2030년. 2030년까지 얼마나 감축, 현재에 비해서 2030년까지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나라별로 각자 목표를 내라 라고 해가지고 자 그 각자 목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각자 자발적인 나라별로 다른 목표를 내 가지고 각자 지키려는 그런 협약을 처음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진화되는 그런 기후체제 협약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결정적인 약점으로 든다 그러면 구속력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법이 없으면, 처벌이 없으면 안 지키는 게 대법이죠.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이 왜 필요하냐, 처벌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안 지키면 뭔가 하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발적인 감축 목표, 그리고 우리 지키겠다라는 상징적인 선언만 할 따름이지 구속력이 빠졌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뭐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2030년 정도 되면 얼마나 나라들이 지켰는지 이제 보게 될 건데 아마 거의 안 지켰을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참 한심하지. 뭐 이런 경우에 보면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압력은 그거죠.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모범적으로 많이 감축하는 노력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단지 뭐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들고 가가지고 욕은 안 얻어먹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욕 안 얻어먹을 정도 내에서 뭔가 하면 가능한 한 뒤로 빠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특별한 감축 노력을 안 넣을 경우 뭐 베이스라인 as usual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지금 현재 감축 노력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있다 그러면 2030년도에 CO2 배출량이 8.5억 톤으로 예측됩니다. 아마 2015년 현재 CO2 배출량이 7억 톤입니다. 7억 톤인데 지금까지 뭔가 하면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쭉 늘어나는 그 추세를 쭉 봐가지고는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나면 2030년에 8.5억 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대비해 가지고 37%를 줄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분의 1을 줄이겠다. 3분의 1 조금 더 줄이겠다 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하면서도 이제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국내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활용분은 11.3%를 포함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국제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가 화력발전소에서 이 화력발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으로 바꾼다. 그렇게 되면 CO2 발생이 줄죠. 그러면 주만큼을 세계시장에다가 딴 나라 딴 데다 팔 수가 있습니다. 딴 기업에다가. 그럼 그걸 우리가 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돈 주고 사오면 그만큼을 우리가 CO2 발생량 줄인 것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줄이는 것도 있지만 11.3%는 국제시장에서의 부분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것의 11.3%가 아니라 11.3%포인트. 그러니까 이것의 거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정도는 이걸 활용한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사실은 26% 정도, 26%, 4분의 1 정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축 부담은 25.7% 수준으로, 이거는 돈으로 떼우고, 수준으로, 그 이야기는 CO2 배출량은 6.3억 톤 이하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2015년 현재 7억 톤이니까 여기서 한번 6.35로 줄이겠다는 것은 현재 대비 한 10% 줄이겠다 정도입니다. 현재 대비 10% 정도 줄이겠다. 그 정도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내놓고 나가지고는 또 요걸 실컷 얻어먹었죠. 그게 뭐 줄인 거냐? 그게 뭐 줄인 거냐? 아니, 현재 대비 얼마 줄이겠다고 이야기해야지. 현재에서 뭔가 하면 이만큼 느리는 거 대비 그걸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내가 뭔가 많이 했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는 소위 꼼수다라고 욕도 얻어먹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줄여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욕은 먹긴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는 뭐 사실은 그전에서 이제 선진국들이 여기에서는 다들 좀 앰비셔스한 목표를 내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걸 내가지고 이걸 좀 얻어먹긴 먹었습니다.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 감축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그걸 뭐 강제로 누가 줄이라고 이야기는 못했지만 이렇게는 했습니다. 근데 요거도 먹고 이 정도를 목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기에는 이것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이 정도도. 그러니까 7억 톤인데 여기 대해 가지고 지금 뭔가 하면 이거 10% 6.3억 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10% 줄여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뭔가 하면 현재 2030년까지 되어 있는 발전 부분에서의 예상만 해도 당장 2.4억 톤의 탄소 배출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였죠. 석탄 발전소가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획된 게 이제 작년인가 그게 몇 개는 지금 중단됐지만 그게 중단 안 되고 다 했다 그러면 거기서만 2.4억 톤이 늘어나는 거죠. 즉 예정대로 설비를 확충하면 2030년에는 배출량이 3.4억 톤 늘어나는 겁니다. 3.4억 톤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6.3으로 만들려 그러면 이게 0.7이 줄여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3.4가 넣는 거죠. 3.4에다가 0.7을 더하면 4.1이 넣는 겁니다. 4.1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이 거의 안 될 거라고. 요걸 얻어먹고 내는 이 목표 달성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주 파프로 거의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은 많아요. 말은 잘합니다. 모여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말은 하고 뭔가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뭐 남 탓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유럽은 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유럽은 지금 과거에 비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뭐 제일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일을 예를 들고 있죠. 독일은 지금 모든 화력 발전소를 다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키고 몽땅 다 신재생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긴 생겼죠. 생긴 것은 이제 한때 뭔가 하면 전력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빌려오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이라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인데 제일 큰 문제는 발전량이 24시간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변동이 심하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 있을 때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잘 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잘 안 돌고 있고 바람은 불 때 안 불 때마다 또 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지금 문제죠. 물론 장기적으로도 이제 ESS가 보급되면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은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ESS라는 그러니까 소위 충전기죠. 충전기라는 것은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비용이 충분히 떨어진다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또한 독일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옆에 프랑스가 세계 최대 이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력은 넘치나고 전력은 충분히 있는 나라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을 했는 겁니다. 어쨌든 유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인데 비해 가지고 다른 대부분 나라들은 특히 이제 제일 대표가 미국이죠. 미국은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더 심했던 것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당장 달랑 여기서 탈퇴해버렸죠. 우리는 이런 거 안 지킨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얘기했냐? 이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는 그건 소설이다. 소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달랑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뭔가 하면 석유를 위한 그 원유 지출을 더 많이 늘리고 그런 쪽의 발전을 더 많이 하고 쪽으로 가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가지고는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바뀌고 나가지고는 당장 또 미국이 다시 여기 신규체제에 다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전히 아직 미국에서는 비준을 못 받았어요.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가입은 되는데 의회에서 비준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미국에서는 또 많은 또 기업들의 로비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걸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를 뭐 만드는 일본마저도 실제적으로 뭔가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는 나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국민들이 그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거죠. 기술 문제입니다.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아까 말한 ESS 등을 비롯한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술이 없고 뭔가 하면 이게 비용이 부담되는 나라한테 강제로 뭔가 하면 이걸 하기는 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굉장히 엄격한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애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만 많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실제적인 성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다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이만큼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그게 잘 팔렸습니다. 잘 팔리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런 의도에서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비싼 전기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능의 가솔린 차보다 뭔가 하면 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의의 뜻을 가진 주산층들이 많이 사는 차였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이 됐을 수도 있었겠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그걸 보면 또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그 전기를 여전히 화석연료로 만든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바뀌었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로 바뀌었다라는 그 문제보다는 뭔가 하면 그 발전마저도 소위 화석연료를 안 쓰는 걸로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전기자동차가 소위 온실가스를 막는 그런 기능을 하는 셈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노력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테슬라는 저기 그 소위 그 테슬라 그 회사의 누구죠? 그분은 하는 이제 중요한 3대 사업을 하고 있죠. 전기자동차 테슬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라는 소위 위성 쏘는 우주선 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회사가 뭔가 하면 이 솔라시티라고 소위 태양광 발전 시설 공급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집의 천장에다가 태양광 판을 깔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게, 그게 이제 그냥 돈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시설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들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장에다가 그걸 깔아고 난 뒤에 그 비용은 뭔가 하면 발전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받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이 전기료 내고 있는, 전기 요금 내고 있는 걸, 지금 내고 있는 거, 그걸로 뭔가 하면 한 3년이나 5년치에 걸쳐가지고 태양광 발전으로 쓰면서 전기요금을 안 내니까 그 돈으로 이걸 받는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거기가 경제성보다는 경제성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조금 예민한데, 아직도 기술이. 그러니까 비용이 덜 떨어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뭔가 하면 지구를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러니까 천장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중산층이죠, 대부분. 중산층한테는 이제 그게 많이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도 같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기 자동차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전기는 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다 그 사람이 이 태양광 발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뭔가 하면 그 부분은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양한 부분, 그 다음에 하나의 선택에 따른 효과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석탄 발전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를 이렇게 계속 짓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발전 시설인 태양광과 풍력. 이제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죠. 이걸 많이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미국에서는 이게 잘 먹힙니다. 잘 먹히고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독일도 독일의 주는 뭔가 하면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입니다. 풍력인데 어디에다 풍력을 했냐 그러면 독일 북쪽의 바다가 북해입니다. 북해는 바람이 굉장히 심해요. 험한 바다입니다. 그 북해에 엄청난 풍력 발전 시설을 해가지고
발전을 대부분 한 거죠. 태양광은 뭐 그렇게 세진 않아요. 주가 뭔가 하면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 기후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풍력 발전소를 많이 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다 굉장히 힘들더라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토가 좁기 때문에. 국토가 좁고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뭔가 하면 다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다 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역별로 바람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그 일조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태양광도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늘이 있고 뭔가 해가 잘 안 비친 데는 해봐야 별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내내 해가 어느 정도 비치는지 그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가능한 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력은 오히려 더 제한이 심합니다. 바람이 계속 잘 부는 데가 잘 없죠. 지난주에 이제 대관령 갔다 왔는데, 이제 대관령은 우리나라에서 자타 공인하는 바람이 풍력 발전의 최적지죠. 왜냐하면 바람이 제일 심한 데입니다. 대관령은, 그러니까 대관령, 태백산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위 바람이 양쪽에 불면서 뭔가 하면 이게 거기서 좁아지는 벤처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꼭대기는 바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풍력 발전소가 거기 다 그 시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은 풍력 발전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바람량이 충분히 많은 데가 많지가 않더라. 그리고 많은 데라는 건 대부분 산꼭대기다. 산꼭대기다. 즉, 좁은 국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국토 환경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발전 용지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말은 좋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인데 실제 이게 쉽지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뭔가 하면 태양광 발전을 해보니까 발전한다는 것이, 태양광 발전하려고 하면 태양광은 특히 이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땅이 적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땅값 싼데 해야 되는데 싼 데 찾다 보니까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산을 깎아 하다 보니까 뭔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뭐 온갖 데 탈이 다 나고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산을 깎으니까 숲을 다 없애는 겁니다. 아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지고 태양광을 하는데 CO2를 먹어주는 숲을 베어버리면 그건 지구온난화에 역행을 하는 겁니다. 탄소가스를 먹는 숲을 벤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뭔가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숲의 훼손을 막는 겁니다. 가능한 막고, 그 다음에 기존 집에 있는 천장이나 지붕이나 그런 걸 이용하라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걸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국토 여건상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의 효율성이 지금보다 한 배 정도 됐다.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좁은 면적에 깔므로써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기술 문제죠. 현재 기술로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쨌든 이 CO2 발생 부분별로 본다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 보면 최대 발생처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최대,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제일 많이 쓰는 건 발전소죠. 그 다음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죠. 자동차. 휘발유나 디젤이나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뭐 중장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부분은 발전소고, 그래서 발전소에서 그걸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최소한 뭔가 하면 전기로 자동차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연비를 높이는 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비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거리 주행을 옛날에 비해 가지고 절반의 CO2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연비를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 그걸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소위 발전원으로 본다 그러면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가스 발전,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 순서라는 것은 소위 탄소 배출로 본 순서입니다. 이게 제일 많고, 아니죠. 그건 아니고. 탄소 배출 보면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가스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이 제일 적습니다. 탄소 배출로 보면 원자력 발전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뭔가 하면 뭐 하나가 압도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만만치 않더라. 이걸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국토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 그러고 누릴 수 있는 게 여건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고. 석탄은 어쨌든 최악이죠. 그럼 석탄을 줄이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가스 발전이다. 가스가 뭔가 하면 더 클린 에너지다 라고 하는데, 실제 탄소 발생으로 봐가지고는 클린 에너지가 아닙니다. 석탄에 비해 가지고 가스 발전은 한 70%, 80% 정도 됩니다. 시큼은 연기는 안 나더라도 CO2는 다 나는 겁니다. CO2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도 동일한 화석연료입니다. 가스든 휘발유든 디젤이든 기름이든 다 동일한 화석연료죠. 석탄이든 다 비슷하다는 거죠. 가스 발전은 대신 비용은 비싸고 CO2 줄이는 데서는 별로 기능을 못하더라. 그래서 CO2 줄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원자력은 굉장히 위험하다. 기피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답이 하나 딱 있는 건 아니다. 결국은 다 차선인 겁니다. 차선이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를 하죠. 현재 상태에서 뭔가 하면 이걸 어느 정도 타협해 가지고 최적을 찾는 거죠. 최적을 찾아가지고 뭐 안 되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이것도 돌리고, 조금 위험하더라도 이것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줄이고, 이건 비용이 높더라도 이것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걸 효율이 점점 높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 이걸로 간다 라는 걸 해야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아주 고비용 구조인데 이걸로 다 지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 뭔가 하면 그 CO2를 줄이는 것이냐.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는 것은 산사태도 문제지만 숲을 죽인다는 것은 오히려 그 역행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려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신기후 체제 문제. 그 이야기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기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지금 각광을 받는 기술이 뭐냐 그러면 배터리 기술입니다. 배터리. ESS죠. 전기 자동차하고 ESS 배터리 기술입니다. 모든 데서 뭔가 하면 배터리가 조금 더 효율이 있으면 전기 자동차도 싸지고 이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왜 배터리가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느냐? 다 이게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인류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차원에서 배터리가 지금 제일 각광을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수소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수소 기술 아주 클린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거의 절반 사기성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소는 말 그대로 클린 에너지입니다. 전기차가 마찬가지죠. 근데 수소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수소 만들어내는 것은 대부분 이 천연가스 계집법으로 만들어냅니다.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는 가스발전하고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거쳐가지고 효율은 떨어집니다. 천연가스를 썼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CO2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수소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전기분해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 근데 전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기 만들려고 수소 가지고 결국은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기 써가지고 전기 분해가 수소 만들어가 다시 전기 발전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에너지 보전 법칙에 뭐 완전히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높은 이 전기 발전 시설에 있을 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이 굉장히 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그 발전 단가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장을 ESS로 저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볼 때 뭔가 하면 이게 그렇게 싸게 발생시킨다 그러면 그거를 소위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그 발전되는 전기를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된 수소를 관으로 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24시간 동일한 양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싸진다 그러면 수소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근데 그거는 한참 멀은 거죠. 그때쯤 되면 뭔가 하면 수소로 저장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뭔가 하면 이걸로써 충분히 그게 뭐 나름대로 뭔가 하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 부생가스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 제철소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석유 정제 과정에서 그 수소가 좀 나옵니다.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저비용으로 그 다음에 이 CO2를 발생 안 시키고 나오는 수소가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수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연간 나오는 것이 뭐 자동차 한 15만 대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가 이제 수소고 그 이상의 수소 발전을 통해 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를 대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미래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융합 지금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핵융합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인공태양 기술이 있죠. 그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능해요. 거기서는 이제 저비용으로 수소를 무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아주 낮은 비용으로.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소가 굉장히 싸게 수소를 획득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이 에너지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럼 그 수소가 발전하고 모든 걸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공태양이라는 기술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같이 과학자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이거 지금 시범 단계인 셈이죠. 그런 차원에서 수소를 우리가 소위 이 글로벌 워밍 시대 때 뭔가면 새로운 이 기술 방향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시적인 것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ESS 배터리. 배터리를 지금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가볍고 싸게 만드는 방법. 그게 지금 인류를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도 배터리 산업이 지금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후 체제 아니면 글로벌 워밍 자체가 세계적인 기술 변화 방향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상이 이제 기타 이슈로서 우리가 두 개를 다뤘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하고 신기후 체제 이 두 개를 다뤘습니다.